인도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도 없다. 월급을 2배로 올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일을 하지 않을 테니 당장 꺼져라. 여기 인도의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떼거지로 모여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삼성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자 인도는 총리까지 나서는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출신의 리티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인데요. 사실 제 인생, 그리고 저희 마을 사람들의 삶은 삼성이 마을에 공장을 세우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삼성은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고 저희 모두를 구원해준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마을은 인도 정부에게 버림받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나게 열악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저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은 태어나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는 학교가 아예 없기 때문이죠. 마을에는 학교는커녕 기본적인 책이나 교사조차 전혀 없었고 따라서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 글자를 읽고 쓰는 건 정말 꿈 같은 소리였습니다. 때문에 저희 마을은 문맹률 98%라는 인도 최악의 문맹률을 자랑했고 그야말로 미래가 없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었죠. 당연히 병원도 사치였습니다. 저는 10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지만 지금 남은 동생들은 단 4명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인도의 시골 지역들처럼 마을에는 기본적인 병원조차 존재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보건소에 도착하려면 하루는 꼬박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은 설사병이라는 별거 아닌 질병에 감염되었음에도 저희 마을에는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 마을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게 아닌 20세기, 어쩌면 19세기를 살아가는 그야말로 시간이 멈춘 곳이었고 저희는 끔찍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사투를 이어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장이 이곳 마을에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한국의 삼성은 저희 마을의 발전 가능성에서 희망을 받고 결국 마을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삼성 공장이 마을에 들어서면서부터 저희 마을 사람들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삼성 공장이 들어옴에 따라 저희 마을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사연은 한국에까지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내 한국인들의 봉사행렬이 이어졌는데요. 또한 한국의 기업들은 저희 마을의 열악한 급수 조건을 보고 저희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시스템 정비와 정화 사업을 실시했죠. 결국 매일 오염된 물을 먹고 설사병에 걸려 사망하는 사람들만 해도 엄청났던 저희 마을은 더 이상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죽거나 혹은 집에서 1시간은 떨어진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는 기적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한국의 삼성 등의 기업들이 이곳에 학교를 짓고 자격을 갖춘 교사를 고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한국이 지어준 학교에는 이 지역 최초로 컴퓨터를 도입해서 현대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기에 마을의 교육 수준은 순식간에 급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문맹률도 수직 하락했고 저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도 틈틈이 학교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이제는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되면 물론 영어라는 외국어까지 배울 수 있었죠. 그리고 이에 감명을 받은 인도 언론은 저희 마을의 문맹 극복 사례를 취재한 뒤 특집 방송으로 내보내기까지 했어요. 결국 저희 마을은 인도의 다른 가난한 지역들의 희망처럼 여겨지며 모두가 저희 마을의 성공에 환호하고 기적을 만들어준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죠. 그야말로 모두가 살기 싫어하는 버려진 마을이었던 이곳은 한국의 손길이 닿은 직후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만들어준 가장 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의료 인프라의 개선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마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작은 보건소만 해도 하루는 꼬박 이동해야 겨우 도착하고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를 갖춘 병원은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비싼 의료비도 문제지만 애초에 인도는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국가로 병원 예약은 거의 1년 이상 밀려있는 게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공장을 설립하면서 현대식 의료시설이 구비된 병원을 지어주었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과 공장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저렴한 치료를 제공했죠. 이러한 의료 혜택은 직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되어 접근성이 높고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없는 마을 주민들에게 생명줄을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마을에서 그렇게나 흔하던 출산을 하다가 죽는 일, 감기나 설사병 같은 기본적인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전부 사라졌어요. 심지어
삼성은 다른 공장들보다 더욱 높은 임금과 식사 지원 등의 환상적인 복지까지 제공했는데요. 덕분에 가난해서 굶어 죽던 저희 마을의 운명은 한국 덕분에 180도 뒤바뀌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던 마을에는 일순간 충격적인 상황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삼성 공장에서 근무하던 인도 노동자들이 단체 파업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일공정 노동자들 사이에서 파업 이야기가 나돌 때 이건 그저 헛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을 배신한다는 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삼성은 저희에게 막대한 임금과 강력한 복지를 제공했고 이것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건 지나친 욕심이었어요.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인도인들은 한국이 저희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그대로 파업을 진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공정에서 시작된 파업은 점점 2공정, 3공정으로까지 번지며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했고 이내 제게도 파업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도저히 파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막내 라울 때문이었죠. 라울은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고 마을 상황상 병원은 엄두조차 못 냈기에 동생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 때문에 라울은 마을의 짓궂은 사람들로부터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조롱과 욕설을 들으며 늘 집에만 박혀서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지어준 병원은 라울을 구원해줬어요. 삼성 병원에서 일하는 실력 좋은 의사는 라울이 멀쩡히 걸을 수 있도록 다리를 수술해줬고 제가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생은 거의 공짜 수준의 수술비만 지불할 수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한 소년의 인생과 저희 가족의 행복을 구원해준 것과 다름없고 그 뒤로 라울은 다리병신 대신 기적의 소년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저희 가족을 도와준 삼성을 배신하라니 이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선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업에 동참하는 대신 다른 인도 노동자들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봐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국이 저희 마을을 위해 해준 것을 생각해보세요. 저희 마을에는 도로조차 없어서 장마철에는 마을 밖을 벗어날 수도 없었고 깨끗한 물과 전기도 없어서 원시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변의 인프라에 투자해줬고 이들은 포장된 도로를 건설하고 깨끗한 수도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전기 인프라까지 설치해주며 저희 마을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줬어요. 이러한 개선으로 더 나은 교통, 더 안전한 생활 환경, 위생 개선이 가능해져 더는 수인성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발생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만 해도 그래요. 당신의 어머니는 얼마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삼성이 세운 병원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잖아요. 도대체 인도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도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난하고 의료 인프라도 열악한 인도인들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또 한국은 당신의 어머니의 목숨을 구원해주기까지 했는데 당신은 염치라는 것이 아예 없는 건가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제 말에 들은 척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들은 제게 배신자라며 얼굴에 침을 뱉었고 쓰레기까지 던지며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았거든요. 정말로 여성 인권이 지하바닥에 위치한 인도이기에 만약 한국인 관리자들이 이들을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살아서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폭행을 행사하는 인도 노동자들을 말려줬고 덕분에 저는 그러한 야만의 현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파업은 이내 대규모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인도 노동자들은 정말 삼성을 털어먹기 위해 작정을 했는지 파업은 1개월 넘게 지속되며 공장은 계속 가동 중지된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요. 인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2배로 올려줄 것이며 모든 인도 축제날에 대한 유급 휴가를 추가해달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파업을 한 시간까지 전부 유급으로 쳐서 임금을 달라며 정말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요구를 뻔뻔하게 해왔죠. 저는 인간의 탐욕스러움의 끝을 본 것 같아 상당한 불쾌감이 들면서도 현실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삼성이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도저히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로 대규모 파업이 진행되는데도 인도 정치권들은 삼성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인도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듯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니 삼성은 계약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인도에서 공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가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파업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못 벌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을 들어두기로 했죠. 바로 마을의 다른 공장에서의 일자리를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사실 삼성이 보여준 기적은 그저 마을 인프라와 높은 임금뿐만이 아니었어요. 삼성이 마을에 들어오니 다국적 기업들의 공장도 차례차례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삼성은 글로벌 대기업이고 국제적인 위상이나 신뢰도도 상당히 높은 브랜드였기에 삼성이 구태여 이곳 마을에 공장을 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신뢰의 인식을 심어준 모양이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공장들도 차례차례 건설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제 친구들 몇몇은 이러한 기업의 공장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마자 그 즉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근무 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었거든요. 사실 인도 기업의 공장들에서는 관리자들이 공장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또 낮은 임금과 더불어 복지가 전혀 없기로 유명한데요. 부끄럽지만 인도에서는 폭행이나 사기 등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특히나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폭행을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들은 분명 인도 기업이 아니었음에도 인도 현지법에 최적화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미국과 유럽 등의 관리자들은 인도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면서 일을 시키는 자신들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인도 현지에 적응된 낮은 임금과 복지가 없는 건 당연했고 그야말로 이들 기업들은 인도의 노동력만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삼성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국적의 기업들은 현지 인프라의 개선이나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오직 한국 기업들만은 현지의 사람들과 함께 공생하는 관계를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현지인들에 대한 높은 임금과 복지, 그리고 인간다운 대우와 놀라운 인프라 지원을 보장해줬죠. 당연히 한국인 관리자들이 인도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법도 없었고 늘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존중해줬습니다. 그런데 삼성공장 노동자들은 이런 한국을 배신한 거였고 저는 이제는 아무리 같은 인도인이라지만 인도 노동자들의 인간이하의 행동에 치가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한국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의 공장에서 일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그저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삼성공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인간적인 대우를 받다가 미국이나 유럽의 공장에서 매일같이 얻어맞으며 낮은 임금을 받기까지 한다면 이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인도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나간다면 정말로 삼성이 공장을 철수시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저는 패닉에 빠지며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반드시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 언론들의 이러한 인도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을 투고하며 언론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주길 바랐습니다. 아무래도 인도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고 모두가 저희 마을을 완전히 변화하게 해준 삼성을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있기에 만약 언론이 인도 노동자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집중 조명한다면 상황이 조금은 개선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제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이라도 당하고 있는 듯 하나같이 이 문제를 무시할 뿐이었고 파업은 계속해서 장기적인 국면으로 흘러가기만 했거든요. 아무래도 인도 정부는 한국과 맺은 계약을 모른 척하며 불법 파업을 그저 방관할 생각인 모양이었고 인도 정부의 압박을 당한 언론은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결국 삼성은 칼을 빼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치 금방이라도 공장을 철수하려는 듯 마을에 지어준 인프라들의 운영을 중지시켰거든요. 삼성이 운영하던 병원은 갑자기 문을 닫았고 근로자와 그 가족, 마을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료 치료에 의존하기 시작했던 마을 주민들은 갑자기 개인 의료 서비스를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또 애초에 삼성이 지어준 병원이 없다면 마을 근처에는 아예 병원이 존재하지 않기에 저희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100년 이상은 후퇴한 의료 인프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이 조치를 취하면서 학교와 교육 프로그램까지 전부 폐쇄되었고 결국 수천 명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삼성은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되 교사 고용이나 교과서 기부 같은 복지를 없앤 거였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하던 일을 대신 맡아줄 사람이나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게 학교는 폐쇄되고 말았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의 조치 후 한국이 지어준 현대적 인프라의 유지보수는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수도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와 전기 인프라 유지는 한국 기업들의 도의적인 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인도의 지방정부는 삼성과 동일한 수준의 인프라 유지보수를 제공할 수 없거든요. 결국 삼성이 손을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을 전체는 점점 고립 상태로 돌아갔고, 저희가 당연하게 여기던 현대식 편의시설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이 없으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했고,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삼성이 큰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그리고 인프라를 다시 회수해가는 건 도둑질과 다름없다며 하루빨리 인프라를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했거든요. 저는 같은 인도인으로서 조국에 대한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공장까지 철수해버린다면 저희 모두는 다시금 19세기쯤으로 돌아가서 원시인처럼 생활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기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지속되던 와중 한국은 정말로 인도 공장의 철수를 선언하고 말았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계약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인도 노동자들에게 학을 뗄 수밖에 없었고, 이를 방관만 하는 인도 정부를 보고 이 나라에서의 미래는 절대로 없다는 확신을 가진 모양이었는데요. 결국 한국은 더 이상 인도의 공장을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인도 노동자들은 욕심을 부리다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마을은 난리가 났어요. 삼성 공장만 해도 수만 명의 인도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었고, 이 말은 이제 수만 명의 실업자들이 생겨났다는 뜻이었는데요. 또한 삼성 공장은 전통적인 농업노동이나 다른 공장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하고 있었기에 욕심을 부리던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 떨어진 격이었습니다. 심지어 삼성 공장의 존재는 다른 일자리까지 창출하며 그야말로 마을의 지역사회와 인도의 제조업을 먹여 살리는 보석 같은 존재였는데요. 또한 인도 노동자들은 현지 시장, 상점, 식당에서 임금을 지출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죠. 노동자와 증가하는 인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기업이 등장했고, 결국 인도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경제성장 사이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리는 삼성이 떠나면서 박살이 난 셈이고, 이건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인도 경제의 순환고리를 깨부수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고, 지금이라도 한국에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한다면 약자를 존중하는 한국은 분명 자신들을 용서해 줄 거라며 비굴한 자기 합리화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삼성은 인도 말고도 다른 많은 선택지가 존재하는지 벌써 인도 공장을 이전할 다른 국가들까지 결정해 놓았다는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신사적이고 배려심 깊은 행동을 하며 감동을 주지만 한번 배신을 한 상대에게는 국물도 없는 한국인들의 특징을 고려해 본다면 한번 결정을 내린 삼성이 결정을 번복할 리도 절대로 없어 보였죠. 사실 몇몇 인도 노동자들은 공장의 비품을 훔쳐간다거나 다른 노동자들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하는 질 낮은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인도에서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도 흔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므로 이들은 한국 공장에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공지를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할 시 해고와 동시에 삼성 공장 재취업 불가능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는 정말로 말뿐이 아니었는지 삼성은 공장 내 분위기를 흐리는 노동자들을 전부 적법하게 해고하며 두 번은 없다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죠. 또한 한국 기업들은 인도 이전에 베트남에 먼저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자 물러보고 역갑질을 하며 심기를 건드렸다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전부 미련 없이 베트남에서 빠져나갔고, 한국 기업들 덕분에 한참 상승세를 타던 베트남 경제는 순식간에 붕괴되어 지금도 성장이 정체된 상태로 개발도상국으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즉, 저희는 한국의 호의를 절대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됐던 것이고,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저희 마을에 있는 공장을 철수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들도 차례차례로 철수하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했는데요. 이 말은 삼성 공장에 전적으로 경제를 의존하는 인도의 소도시들이 차례차례 붕괴될 거라는 뜻이며,
삼성 브랜드라는 국제적인 인지도를 고려한다면 인도라는 국가의 국제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게 될 거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즉, 삼성의 철수를 시작으로 이를 본 다른 국가의 기업들도 순차적으로 빠져나가 결국 인도의 경제는 완전히 괴멸될 것이 분명했죠. 결국 계속해서 간을 보며 삼성을 압박했던 모디 총리는 그제야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인도 공장 계획 취소 결정으로 인한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자 인도 총리는 지역사회, 경제, 심지어 국제 투자자들로부터도 엄청난 압력을 받은 모양이었는데요. 삼성의 투자가 무산되면서 인도 전역에 충격파가 일었고 대량 실업, 지역 경제의 붕괴, 외국인 직접 투자의 매력적인 목적지로서의 인도의 명성이 상당히 약화되었거든요. 일단 모디 총리는 이례적으로 마을의 군인까지 출동시켜 파업 지도자들과 파업 사태를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노동자들을 전부 체포했는데요. 결국 수십 명의 노동 지도자가 구금되었고 정부는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인도 경제를 방해하고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파업 중인 일반 근로자들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총리는 삼성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이례적으로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했기에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파업 지도부의 주요 인사들은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정부는 일반적으로 경제 파괴 행위로 간주되는 법률에 따라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일부 근로자는 파업에 가담한 혐의로 5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죠. 또한 인도 정부는 삼성이 나가면 인도는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 파업을 지지했던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며 어떻게 해서든 삼성을 붙잡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요. 총리는 이들을 전부 인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반국가적 단체로 규정했고 인도답게 곤봉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파업 노동자들을 잔인하게 탄압했죠.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신사적인 대우 덕분에 인도 노동자들은 원래 인도에 팽배해 있던 폭력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정부군이 휘두르는 곤봉질은 자신은 그저 인도인 노동자일 뿐이며 삼성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상기시키기 딱이었고 결국 군인들의 매질로 정신을 차린 노동자들은 그제야 자기 객관화를 시작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후회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말 이례적으로 모디 총리가 삼성과 한국 정부에 직접 사과를 했던 거였죠. 모디 총리는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인도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의 사과는 다소 비굴하고 거의 절망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삼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도 정부를 대표하여 특정 노동자 집단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 삼성과 대한민국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인도는 항상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소중히 여기는 국가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희는 삼성과 같은 기업이 저희 경제와 국민의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일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한국에 거의 빌다시피 말을 이어나갔는데요. 저희는 인도가 여전히 선호하는 제조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필요한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부는 이 지역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모디 총리는 원래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상대가 미국이 됐든 누가 됐든 절대로 굽히지 않는 인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인도에 중요했으면 이렇듯 이례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비굴하게 사죄를 하는 모습을 방송에 송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역시나 한국은 대단하구나 싶어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공장 이전을 멈추지 않으려는 듯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저는 제발 삼성이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이 없다면 저희는 그대로 시궁창에 처박힐 것이기에 저는 매일같이 한국이 인도에 남아주길 간절하게 빌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